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저희 4주차 강의죠. 오늘도 1, 2, 3교시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은 그 4주차가 되기 전 3주차인 토요일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월요일 정도에 우리나라 상륙해가지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예보됐었던 태풍이 물론 포항 쪽에는 큰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서울 경기권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차, 3주차 해서 큰 범위에서 과학기술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논문에 대한 선생님들의 논평문 작성,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4주, 5주차도 방식은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의 큰 테마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신경과학이 되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세미나 형태 발표할 때도 그렇게 주교재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고요. 강의에서도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경과학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보면 제가 논문을, 또 제가 쓴 것을 하나 2019년 논문을 탑재해 드렸고요. 제목은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의 이름은 조슈아 그린입니다. 부제로서 새로운 공동통화로서 규칙 결과주의적 담론 윤리의 제안이다, 이렇게 써봤고요. 선생님들 논평문 지금 순차적으로 잘 제출해주고 계시는데, 제출해주신 선생님 논평문 보면 오랜만에 윤리학 내용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완벽하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윤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과 윤리학이 접목되는 그런 분야에 있는 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의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읽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설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판서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지난번 논문은 학위 과정에 있을 때 쓴 논문이라면, 이건 학위 받고 그 해에 제가 2019년 2월에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 해 9월 달에 쓴 논문입니다. 요약문 부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이 논문의 주된 줄거리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 듀얼 프로세스 티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뇌가 가진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방식을 경험과학의 토대 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때 경험과학이 바로 신경과학을 의미하는 거겠죠. 사실 신경과학과 관련해서 윤리학 내지 철학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상가들을 다 자세히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었던 조슈아 그린을 소개해 드리는 것, 이게 이번 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도덕적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자동 설정이라는 도덕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비교적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논문
기존 윤리, 새로운 윤리, 이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논의 전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상식 도덕의 비극으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수동 모드라는 이성적이고 숙고된 추론의 과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덕적 문제, 새로운 도덕적 문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네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는 자동 설정에서 도덕적 사고의 특징을 의무론에 연결시키고 수동 모드에서 도덕적 사고의 특징을 결과주의에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의 결과주의에 있어서 제1원리의 수준에서는 행위 결과주의를 선호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난해하긴 하죠. 본문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린이 제시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 즉 상식 도덕의 비극에 해당하는 문제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초래한 지구적 내지 거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거시윤리의 필요성, 제가 지난번 논문에서 지적했었던 부분이죠. 행위 결과주의에 제기되는 자멸성 논증과 같은 비판에 비추어 평가할 때 거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칙 결과주의가 보다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위 결과주의의 도덕적 관점이 가지는 1인칭 시점만으로는 다양한 지구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과정, 즉 담론윤리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공동통화로서 규칙결과주의와 담론윤리를 결합한 규칙결과주의적 담론윤리를 제안하려고 하였습니다. 거시적 문제, 전지구적 문제라고 하면 지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윤리적 해결 방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통화, 실제 그린이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새로운 공동통화로서 규칙결과주의적 담론윤리를 제안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그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서는 제가 왜 조슈아 그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상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제가 OT 때 아마 강의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린은 신경과학 관련한 연구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학부 때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윤리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단순히 과학적인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논의를 끌고 들어와서 약간 통섭적인, 융합적인 방식의 논의를 진행해 나가거든요.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사이파이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도 굉장히 잘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사상가가 그린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가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정이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두뇌가 두 가지 서로 구분되는 도덕적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성적인 추론, 이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게 그린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린에 한 표를 던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논문을 한번 전개해 보았습니다. 172쪽 2장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 이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의 도덕적 문제. 앞부분에서는 제가 아마 지난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던 요나스, 아펠 이런 사상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 윤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해서 새로운 윤리 내지는 윤리학의 변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상가들 먼저 끌어온 것이고요. 다만 요나스나 아펠 같은 사람은 조금은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입장에만 치중해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과학적인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린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2장에서 도입해서 전개하고 있는 제 입장이고요. 요나스라든지 아펠은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173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요나스나 아펠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전통사회에서부터 경험해온 기존의 도덕적 문제. 기존의 도덕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화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그것일 겁니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 그린 역시 도덕적 문제의 구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의 주장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표 1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존의 문제는 나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고요. 현대의 문제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그것은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존의 도덕적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는 상식 도덕의 비극이다. 이런 비극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린이 용어를 명명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게릿 하딘의 논문명이죠. 그걸 실제로 그린이 가져와가지고 자기만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원래 게릿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 논문 쓸 때는 그거였죠.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드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라든지 양을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할 수 있는 목초지. 근데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막 풀을 뜯어먹게 해서 결국 그 목초지가 황폐화되어서 아무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게 공유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던 그 논문인데요. 그린이 도덕적 문제 말할 때 공유주의 비극 말한 건 그런 의미와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논문명을 따오긴 했지만 그린이 주장하는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은 게릿 하딘의 논문인 공유주의 비극을 인용하면서 도덕을 협력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 행동들의 진화적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화한 것입니다. 진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약육 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 진화의 최정점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일 겁니다. 다분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인간이 진화의 사슬 속에서 최고 정점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최고 우위의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인간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진화의 최정점에 위치할 수 있었다. 이게 대부분 진화학자들,
동의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도 협력, 이걸 위해서 진화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협력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비록 인간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생물학적 내지 본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은 일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집단 속에서의 협력만 가능하게 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적 두뇌 속에 그 정도 진화의 결과가 프로그램화돼서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교대 대학원 선생님들 만나볼 때 다문화 교육 전공 선생님들과도 만나봤다고 했었잖아요. 이방인 혐오증, 제노포비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두뇌, 지금 현재 진화 수준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깨트리고 다문화 속에서 공존을 위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소규모 집단 내에서의 협력만 가능하게 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덕적 뇌는 개인적 인간관계 속에서의 협력 내지 소규모 집단 속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내지 소규모 집단의 범위를 능가하는 거대 규모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원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되는 새로운 현대사회의 비극이 상식도덕의 비극이죠. 그리는 공유지의 비극과 상식도덕의 비극이라는 이제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도덕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경험해온 기존의 도덕 문제는 나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 문제들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도덕 문제들은 지금 여기 수준의 가까운 시간과 공간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수준, 가까운 소집단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에 호소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도덕 문제,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소규모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에 호소했을 때 문제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기존의 도덕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전과 지구화라는 새로운 양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덕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린에 따르면 이것은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가 제가 그린 그 논문에서 책이군요. 책에서 직접 인용해온 부분인데 그린이 직접 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목초지에 정착한 부족들은 모두 나름대로 도덕적 생활을 영위했지만 격렬하고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들이 싸운 원인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인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했었죠. 도덕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사회마다 협력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에 대한 자기 사회 속에서의 생각, 이게 지구화 시대에서 서로 만나는 순간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기 어려운 새로운 갈등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부족의 철학은 그들의 일상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즉, 각 부족은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목처지의 부족들이 서로 싸운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도덕적 관점으로 세 목초지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르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발달, 그리고 거기서 긴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화라고 하는 현상을 촉발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든지 국가들이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갈등하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집단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이것이 현대사회 도덕적 문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구분법인 것 같습니다. 그린이 제시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는 기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비친숙성을 특징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우리의 뇌에 진화의 결과, 그 해결 방법을 비교적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알아내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현대사회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과 달리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이 있는 집단, 그들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이 있는 집단,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지구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매우 다른 도덕적 상식을 지닌 집단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와 그들의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이 격렬한 형태로 부딪히는 새로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문화적 발달, 즉 현대 과학기술의 진보와 다양한 문화의 교류에서 비롯된 도덕 문제로 전 세계적 테러리즘을 언급하는 그린의 주장이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갈등, 이게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전 세계적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 말고도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덕 문제로서 그린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윤리학, 분류 말씀드리면서 과학적 윤리학, 철학적 윤리학으로 나누고 철학적 윤리학을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으로 나누었습니다. 규범윤리학을 다시 이론규범윤리학과 응용규범윤리학으로 나누었었는데 응용규범윤리학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윤리 문제 해결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었죠. 1세대 응용윤리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환경 문제죠. 지구온난화 같은 한 국가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사실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을 얼마 정도로 규제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지금부터 발전해서 경제력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 가하는 순간 반대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이것도 상식도덕의 비극에 들어가겠고요. 응용윤리 2세대가 생명의료윤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윤리 문제 또한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죠. 안락사 이런 건 예전에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큰 병 걸리면 당연히 죽는 것인데 지금은 인공적인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의료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 논의 자체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덕적 문제에는 당연히
생명윤리와 관련한 그런 내용도 언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에서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과학의 입장에서 이 각각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 방법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잠시 쉬셨다가 2교시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